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펑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펑션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일만 하는 펑션을 만드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통해서 작은 메소드를 수출해라.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메소드 이름하고 메소드 바디가 이렇게 재인용하는,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이 메소드의 그 바디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재인용하는 수준까지 익스트랙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추상화 수준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펑션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아규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다운 룰이라 그래가지고 펑션을 작성한 클래스 내의 펑션의 순서,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객체지향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위치 문장, if 문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어떤 의존성을 갖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 텔도네스크, 로우 데미테르, 그런 것들 이제 쭉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 문장이 메소드 중간이나 루프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안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메소드가 인티저형을 반환하면서 0이면 오케이, 마이너스 1이면 fail 뭐 이런 걸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에러 컨디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 패턴에서는 널 오브젝트 패턴이라고 있는데, 아주 특정한 케이스여서 그 케이스를 위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는 게 더 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 이제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뭐 계속 그 어떤 케이스 하나를 위해서 모든 메서드에 if else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을 마치 에러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널은 에러가 아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널도 값이다 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메시지를 호출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널을 보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보내면서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트라이 캐치에서 트라이가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에 있는 하나의 일 말고 나머지 것들은 별도의 메소드를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아규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당연히 아규먼트가 많아지면 복잡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인자의 개수를 최대 3개라고 하고, 3개 넘기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외우기 어렵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팩토링 기법 중에 introduce parameter object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제 뭔지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이거예요. 여기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데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놓고 있으면 데이트 레인지라고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를 추상화하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에 메서드 그 파라미터 이름이 스타트, 엔드 이렇게 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다 D1, D2 해놓으면 그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 메서드를 바디를 찾아가서 보기 전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뽑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 많은 수의 인자를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예. 얘는 보면 뉴트리션 팩트 그래가지고 뭐 서빙 사이즈, 서빙스, 캘러리스, 그다음 쭉쭉쭉쭉 이렇게 전부 다 인티저예요 또. 그러면 얘를 콜하는 얘에서 보면 이게 뭔지, 242 보고 8이 뭔지 100이 뭔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인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면 진짜 화나는 케이스죠. 그죠? 내가 미쳤고 주소도 알고 총도 가졌으면 가서 쏘고 싶겠죠. 예. 그런 경우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제 그 바바자씨는 뭐라 하냐면, 이런 경우에 차라리 자바빔 패턴을 써라. 자바빔 패턴. 자바빔 패턴이 뭐예요? 게터 세터 주는 거예요. 게터 세터.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얘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set 서빙 사이즈, set 서빙스, set 캘러리스, set 팻 뭐 이런 식으로 set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셋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객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거를 얘까지 콜하지 않고 얘에 대한 세터까지 콜하지 않고 중간까지만 콜하는 애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게 이펙티브 자바 세컨드 에디션에 보면 빌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거기서 갖고 온 예제거든요. 원래 산에 있는 예제를 쓰려다가 그 예제를 쓰임을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책에서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빌더라는 거를 얘 안에다 이렇게 빌더라는 걸 둬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위에 거는 필수 파라미터. 얘네들은 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옵셔널이에요. 이러면 빌더의 컨스트럭터는 이 필수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로 받아요. 그래서 지한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터들이 존재해요. 세터들이 존재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세터가.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셋 칼로리 이렇게 안 써요. 보통 빌더는 윗 칼로리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칼로리라고 해도 되죠. 칼로리라고 한 다음에 인치자가 오면 그 값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에다 세팅을 하고 자기 자신을 넘겨요. 빌더를 자기 자신을 넘겨요. 또 이렇게 나머지 그 세터 메서드들도 다 자기 자신을 넘겨요. 마지막에 빌드를 콜해서 이 뉴트리션 팩트라는 걸 콜할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뉴트리션 팩트의 컨스트럭터에 자기 자신을 넘겨요. 그러면 뉴트리션 팩트의 컨스트럭터는 이 빌더를 받아서 빌더가 가지고 있는 값들로 자기 자신이 있는 필드를 다 세트하는 거죠. 얘는 하나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오토믹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 보면 이렇게 돼요. 뉴트리션 팩트 점 빌더의 필수 파라미터 2개 넘겼고 나머지는 칼로리는 뭐고 소디움 뭐고 그 다음에 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고 그런 다음에 빌드 콜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아까 봤던 코드보다는 훨씬 읽기가 쉬운 코드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바빔 패턴보다는 이 빌더 패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컨스트럭터에 많은 그 파라미터를 넘겨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불린을 인자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플랫 값을 사용하는 거죠. 플랫 값을 사용해서 걔가 true이면 뭐라고 false이면 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하고 두 함수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 두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뽑아놓은 다음에 호출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중복 얻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불린 값이 마지막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항상 되게 막 신경 쓰면서 봐요. 얘는 분명히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왜 함수 하나에 있지? true일 경우는 어떻고 false일 경우에 어떻고 들어서 봐야 알아요.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 메서드만 보면 되죠. 그 메서드가 이름이 잘 되어 있으면 바디를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nIs, not outIs. 이 말은 뭐냐면 파라미터라는 거는 입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아웃풋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웃풋은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이 클래스의 필드 베리어블로 돼 있어서 여기서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땐 여기가 보이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얘는 지금 보면 이 테이블하고 리턴 텍스트라는 애가 파라미터로 들어왔는데 걔가 또 다른 애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가요.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은 모르겠는데 리턴 텍스트는 리턴 텍스트 투 스트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리턴 텍스트라는 게 이 메소드 내에서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변경이 안 됐으면 지가 인풋으로 받은 걸 또 리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얘가 인풋으로 들어왔으면서 걔가 여기서 변경이 돼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반드시 얘를 인풋으로 받았다면 여기서 로컬 변수를 만들고 그 로컬 변수를 리턴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경우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웃풋 아규먼트 대신 리턴 밸류로 처리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에 대해서 이렇게 if 뭐가 널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널 체크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널을 기대하는 혹은 널을 전달하는 함수는 없어야 맞는 거죠. 뭐가 널이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죠? 걔는 항상 널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든 코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널 조사를 해야지. 예, 그게 이 경우는 괜찮아요. 이 경우는 무슨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어떤 퍼블릭 API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죠? 우리와 연관없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회사 사람이 만든 퍼블릭 API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디펜시브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 결과값이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팀원, 우리 프로젝트 원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널이 오겠지 라는 걸 기대하는 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안 발생하는지 검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를 전달 기대하는 함수는 불린을 전달하는 것만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널인 경우랑 널이 아닌 경우 두 가지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 함수를 추출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널을 마치 불린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널인 경우와 아닌 경우,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을 지양해라. 코드에서 널 에러 체크로 더럽히지 말아라. 만약에 나를 호출한 메서드가 널 체크를 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면 절대 널을 반환하지 않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 이거는 도저히 널을 반환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익셉션을 던지는 게 나아요. 널을 반환하는 것보다. 내가 널을 반환하면 나를 호출하는 모든 코드 블록에선 항상 널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널 체크를 하면 나를 호출하는 모든 코드 블록에서 널 체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중복이 얼만큼 많이 생겼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널 체크를 강요했어, 나를 호출하는 사람들은 항상 널 체크를 해야 돼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실수로 널 체크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본 일을 겪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바뀌어서 이제부터 널 체크를 안 해도 돼요라고 했을 때 사용 안 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널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퍼블릭 API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팀이나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젝트 원들의 코드를 호출하면서 널 체크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못 믿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위 테스트를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단위 테스트 사람은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좀 못 믿겠으면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얻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널 여부를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단위 테스트를 하나 추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저급의 목적으로는 회귀 테스트의 목적이 있어요. 리그레션 테스트의 목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지금 손으로 눈으로 확인한 게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테스트를 하나만 넣어놓으면 앞으로 그 코드 블록에서 그런 변경이 있었을 때 나는 손으로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해주니까. 그런 게 리그레션 테스트거든요. 저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나요. 단위 테스트는. 자, 여기가 이제 아규먼트 개수,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대한 거죠. 아규먼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다운 룰이라는 걸 볼 텐데요. 스텝 다운 룰은 간단하게 이래요. 모든 퍼블릭은 위에, 프라이빗은 아래. 자바 클래스 보면 임포트 있죠. 패키지하고 임포트 있어요. 임포트는 그 아이디에 보면 콜랩스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뜨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에 콜랩스 기능이 있잖아요. 익스펜드 콜랩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걔들을 이렇게 줄여서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보면 클래스명 바로 밑에 프라이빗 필드들이 나와요. 그거는 자바의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중요한 메소드가 나와요. 중요한 메소드, 퍼블릭 메소드. 그 다음에는 이 퍼블릭 메소드들이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소드들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밑에 프라이빗은 잘라버리고 퍼블릭만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라이빗은 여기에 스텝으로 나올 거잖아요. 퍼블릭 메소드에. 그게 이름이 잘 지어졌다면 굳이 바디를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퍼블릭 파트만 사용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다. 중요한 부분을 위로, 상세한 부분을 밑으로. 네, 이건 잡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잡지나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사람은 없죠. 네, 헤드라인, 그 다음에 뭐 요약, 그 다음에 뭐 앞부분에 중요한 거 이런 거 보다가 진짜 흥미 있으면 끝까지 보는 거지 무작정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죠, 그죠? 코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봐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펑션으로 나눌 일이 없어요. 그냥 펑션 하나로 만들면 돼요. 어차피 끝까지 봐야 되는 거라면 매번.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클래스 하나로 만들면 돼요. 그걸 어떻게 매번 항상 처음부터 다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스텝다운 룰을 따르면 이제 작성자는 자기가 작성한 로직 중에 상대방이 읽어드릴 때 오해 없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밑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위에 부분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남들한테 잘 전달할 수가 있고 빠르게 적은 양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읽는 사람들은 코드를 읽는 사람들은 제일 위에서부터 읽다가 알 것 같으면 밑에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룰 중에는 백워드 레퍼런스 없이 탑다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퍼블릭 서브라는 게 있어요. 트라이가 있잖아요. 트라이 프로세스 인스트럭션 그러면 얘가 이 바로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나 이 위로 가서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워드가 아니고 이렇게 포워드로 탑다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또 프로세스 원셋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프로세스 원셋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그랬죠. 그럼 이니셜라이즈가 여기 같은 레벨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원셋 그러면 걔가 또 같은 레벨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얘는 보면 걔 instruction from client 그러면 얘가 여기서 사용됐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한 단계 또 줄여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 쉬울 거예요. 근데 ID가 이걸 해주면 되게 좋은데 ID가 이걸 해주는 건 없어요. 요렇게 인덴테이션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순서를 맞춰주는 거는 ID에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이 위에 있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ID의 기능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요까지가 스텝다운 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스위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 스위치 문장을 이제 뭐 그 객체지향 책들에 보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책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위치 문장을 쓰면 왠지 오호스럽지 않아. if else 쓰지만 간지가 안 나. 오호 같지 않잖아. 이런 게 있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만족할 만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의 가장 큰 장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객체지향의 가장 큰 장점은 의존성 관리예요. 의존성 관리. 의존성 관리를 통해서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의존성 관리를 통해서 이 애한테 의존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애는 상위 로직이에요. 내가 어떤 애를 콜하잖아요. 얘가 상위 로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얘가 상위 로직인 거죠. 여기에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디테일을 얘가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로직인데 지금 이것처럼 의존성이 소스코드의 의존성이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면 얘한테서 어떤 변경이 일어나면 얘는 영향을 받아요. 일반적이죠, 그죠? 특히 C 프로그램을 하면 아주 일반적이에요. 라이브러리가 변경되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객체지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독립적으로 배포, 컴파일, 개발이 불가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변경이 되면 얘도 변경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배포하려면 얘도 배포해야 되고 얘가 컴파일되면 얘도 컴파일돼야 돼요. 그리고 얘의 개발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 얘를 개발하는 거는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요. 독립적인 개발도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 의존성. 실제로 소스 코드 A라는 클래스에서 B라는 클래스를 new를 하든지 필드를 가지고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그게 소스 코드 의존성이고 런타임 의존성. 런타임 의존성은 실제로 얘네들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될 때 A에서 B로 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객체지향이 가능하게 하는 대단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런타임 의존성은 A가 B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A가 B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A가 B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A가 B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소스 코드상에서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절차대로 하면 돼요. 본래 의존성을 제거하는데 폴리모픽 인터페이스를 삽입한다 그랬어요. 다형성을 이룰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얘와 얘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B에 있는 C라는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C라는 기능을 이 인터페이스에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인터페이스 I에 C라는 기능만 의존성을 가져요. 그런데 그리고 B는 A에 대해서 의존성이 있는 게 아니고 B는 I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요. 그러니까 B도 I의 의존성을 가져요. 소스 코드상에서는. 근데 실제로 런타임 상에서는 A가 I를 호출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I의 구현체는 B예요. 그러니까 A는 여전히 B를 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디펜던시가 런타임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이대로 가요. A가 B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소스 코드에 대한 의존성은 A가 B의 의존성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A는 I에만 의존성을 갖고 B가 오히려 거꾸로 이 반대 방향으로 의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거, 요것 때문에 인버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버전이 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디펜던시 인버전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소스 코드 의존성이 런타임 의존성하고 반대 방향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해져요.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독립적으로 컴파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독립적으로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인터페이스 I만 변경되지 않으면 B를 구현하는 사람하고 A를 구현하는 사람은 동시에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TDD도 잘 돼요. A를 구현할 때 I라는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되지 B라는 구현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 B라는 구현체는 한번 콜하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코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실제로 얘가 되면 안 돼요. 얘를 테스트할 때는. 네. 그러므로 지금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프링을 보면 스프링이 가이드하는 대로 개발하게 되면 이런 구조로 코드가 나와요. 내가 스프링을 잘 쓰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구조로 코드가 나와요. 스프링이 좋은 거는 스프링의 MVC를 어노테이션으로 쓰면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쿠키 이런 거 모르고도 코딩할 수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스프링을 쓰면 스프링 데이터를 쓰면은 뭐 JPA를 되게 손쉽게 코드 한 줄도 안 하고 쓸 수 있어. ORM을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스프링을 쓰면 내 코드가 이런 구조를 준수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인지가 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상 유닛 테스트 가능해져요. 유닛 테스트만 됐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닌데 유닛 테스트가 잘 된 코드는 잘 되는 코드는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TDD로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상하게 굉장히 테스트 작성하기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작성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테스트 작성하기 어려울까? 네,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조가 아니어서 얘를 테스트할 때 얘를 모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됐다면 항상 테스트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위치 문장은 이제 굉장한 또 의미를 가져요. 스위치 문장은 스위치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 뭐 거기서 다른 모듈들을 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모듈을 콜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자기 로컬 변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모듈을 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외부 모듈 5개가 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만 변경되면 이 스위치 문장은 영향을 받아요. 여기가 변경돼도 얘는 구체되고 여기가 변경돼도 구체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스위치 문장을 사용하는 수많은 애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 5 곱하기 스위치 사용하는 애들 개수만큼의 어떤 그런 복잡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팬아웃 프로블럼, 여기서 이 외부에 굉장히 여러 곳으로 의존성을 갖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스위치 문장이 외부에 이렇게 소스 코드 의존성을 갖는데 이거를 역전을 시키면
위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 폴리모픽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얘는 걔한테만 의존성을 갖고 이 모든 애들이 또 걔한테 거꾸로 의존성을 갖게 된다면 스위치 문장이 지금 이 페나 프로블럼으로 갖는 의존성 문제는 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문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방향 이 화살표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치 문장은 다 이 인터페이스에만 영향을 받고 이 나머지 5개의 모듈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스위치 문장은 굉장히 안전하죠.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걔만 변하지 않으면 얘는 안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하면 스위치 문장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예. 각각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로직을 선택하는 또 다른 애를 둬요. 예. 그래서 스위치 문장이 아예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스위치 문장을 제거하는 걸 보면 스위치 문장을 폴리모픽 인터페이스 호출로 변환한다. 예. 어렵게 돼 있죠, 말이. 그 다음에 케이스에 있는 문장들을 별도의 클래스로 추출하여 변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에 대한 스위치 문장 제거에 대한 예제로 굉장히 좋은 예제거든요. 이게 근데 마틴 파울러가 쓴 리팩토링 책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저 예제를 GitHub에 있는 로고를 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건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차근히 읽어보시면 마틴 파울러 리팩토링의 데모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일장을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저기에 있는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책이 아마 구하기가 힘들죠, 그 책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실 수 있겠네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부터 해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부터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면 제가 여기다 코드를 안 넣어놨네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됐어요. 이제 보면 자 이럴 때 테스트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테스트부터 폴리모픽하게 수정한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테스트가 지금 무조건 무비라는 애를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비라는 애가 보면 요 determine amount라는 데 스위치 문장이 있는데 레귤러이면 어떻게 하고 뉴 릴리즈면 어떻게 하고 칠드런이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렌틀 포인트를 계산하는데 뉴 릴리즈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입에 의존하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 스위치 문장이. 그럼 이거를 이제 없앨 거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 얘에 대한 테스트를 폴리모픽하게 바꾼다. 아까 스위치 문장을 폴리모픽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출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은 뉴 릴리즈 무비잖아요. 타입이 보면 뉴 릴리즈 무비란 말이에요. 이 무비라고 안 하고 뉴 릴리즈 무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도 뉴 릴리즈 무비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얘는 2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칠드런스도 4개밖에 없네요. 얘는 칠드런스 무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레귤러죠. 그러면 얘는 레귤러 무비라고 할 거예요. 얘도 하고요. 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3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고 핫픽스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클래스를 하는 거죠. 패키지 똑같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얘를 타이틀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프라이스 코드예요. 그 다음에 슈퍼의 타이틀 프라이스 코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칠드런이 없잖아요. 얘도 만들어요. 이렇게
타이틀 프라이스 코드 여기에 타이틀하고 프라이스 코드를 콜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요. 타이틀 프라이스 코드 타이틀 프라이스 코드 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 다시 돌리면 뭐 잘 돌아가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복이 있어요. 여기 뭐 있는데 중복을 제거한다. 중복이 보면 어떤 거냐면 중복이 여기에 뉴 릴리즈 무비, 뉴 릴리즈, 뉴 릴리즈 무비, 뉴 릴리즈 다 중복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에러 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컨스트럭터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프라이스 코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비에 뉴 릴리즈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무비에 칠드런 그 다음에 얘는 무비에 레귤러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서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뭐냐면 푸시다운 멤버스라는 리팩토링을 수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서드는 보면 여기에 이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로직은 레귤러 무비에 있어야 되는 로직이고 이 로직은 뉴 릴리즈에 있어야 되는 로직이고 이 로직은 칠드런스에 있어야 되는 로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로직 중에 어떻게 잘 발라내면 뉴 릴리즈에 있는 로직하고 나머지에 있는 로직하고 다 발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푸시 다운 멤버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내릴 게 이 두 개예요. 네. 이 두 개를 내리면 돼요. 벡터를 하기 전에 얘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무비에서는 앱스트랙트로 냅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바꾸고 이 무비 클래스의 차일드 클래스 3개에서 얘네들을 구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킵 앱스트랙트를 해서 그래서 리팩토를 하면 뭐 어쩐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죠.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여기에 있던 로직이 이제 뭐야 앱스트랙트로 바뀌고 여기는 로직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에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50분이네요. 1시까지 요까지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이어라키를 보면 레귤러, 뉴, 칠드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 이거는 이제 프라이스 코드를 get 프라이스 코드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get 프라이스 코드 또 get 프라이스 코드 get 프라이스 코드 get 프라이스 코드는 원래 없던 거였는데 인텔리제이가 지금 이렇게 뭐야 푸시다운 할 때 만들어줬어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뺐어요. 서브 클래스가. 그 다음에 또 돌려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run with coverage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커버리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라인이 수행됐나 안 수행됐나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칠드런스 무비 보면 레귤러 부분은 레귤러랑 뉴 릴리즈는 수행 안 됐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오고 칠드런스 여기만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수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안 됐는데 지워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 이만큼 일단 이만큼 수행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커버리지 윗을 하면 예, 이제는 얘는 이제 다 수행되고 여기만 경우에 따라서 수행되고 안 되고 해서 빨간색이고 나머지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잘 돌겠죠. 네. 그 다음에 뉴릴리즈를 보면 여기서도 뉴릴리즈도 레귤러는 수행 안 됐고 뉴릴리즈도 여기 레귤러는 수행이 안 된 게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뉴릴리즈는 수행된 게 보이죠? 칠드런스도 수행 안 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행 안 된 거니까 과감하게 지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려도 당연히 잘 돌겠죠. 그 다음에 레귤러도 보면 레귤러 영역만 수행이 됐죠. 그 다음에 뉴릴리즈하고 칠드런스는 수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울 수 있고 또 여기도 이거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렸을 때 잘 돌겠죠. 비슷하게 이 디터민드 여기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프라이스 코드가 뉴 릴리즈 이면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뉴 릴리즈가 아니죠. 이미 레귤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죠. 무조건 폴스죠. 얘가 무조건 폴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보면 얘는 뉴 릴리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true죠. 그죠? 무조건 true가 아니고 데이지 렌티드가 1보다 크면 true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여기서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인라인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뭐 잘 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칠드런 무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얘도 뉴릴리즈가 무조건 폴스니까 뒤에 거 볼 필요 없고 얘 무조건 폴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무비에 있던 스위치 문장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얘가 폴리모픽한 다형성을 갖는 메서드로 인터페이스로 바뀐 거죠. 다형성을 가져서 레귤러 무비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뉴릴리즈 무비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칠드런스 무비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 문장을 이제 폴리모픽한 메서드 호출로 변경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은 되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푸시다운 멤버스라는 걸로 ID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 데이터를 한번 돌려봐서 사용되는 코드랑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보고요. 사용 안 되는 거 다 지우면 돼요.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무비에 릴리즈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라이스 코드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요.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저 기덥 커밋 로그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그 타입 코드를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단순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스위치 문장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외부의 모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얘를 사용하는 또 많은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변경되면 그다음에 이 많은 얘들이 다 변경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스위치 문장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호출로 변경돼 버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비죠. 무비에 어떤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프라이스 코드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애가 호출되겠죠. 그 중에 어떤 애가 호출될지 모르죠. 그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애가 앱스트랙트 메소드이거나 인터페이스라면 실제 구현체가 있을 거라잖아요. 구현체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한테 야, 너 얘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네가 사용하고 있는 구현체는 얘야 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를 메인이라고 해요. 메인이라고 그 애가 존재하는 메인이 존재하는 쪽을 메인 파티션이라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그런 애들이 없는 깨끗한 애들만 있는 애들을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파티션으로 하나 나눠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사용하시면 메인 파티션은 스프링이 다 해주세요.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가 뭐다라고 내가 스프링한테 뭐 컴피그 파일이나 XML 파일을 알려주면 걔가 얘한테 넌 앞으로 얘를 사용해라고 딱 컨테이너가 로딩될 때 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스프링이 해주죠, 그죠? 우리가 안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스프링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컨피그를 읽어서 적절한 클래스를 뉴를 하고 사용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IOC 컨테이너라는 스프링이나 구글 주스 같은 IOC 컨테이너라는 놈들은 이런 걸 해주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눴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애들, 로우 레벨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하고요.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의존성의 방향은 여기서 일리의 의존성은 없어요. 실제로 런타임의 의존성은 얘가 팩토리를 콜한다는 거는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의 의존성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절대 이렇게는 없어요. 이렇게는 있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가 얘를 크리에이트하고 얘가 얘를 임플리멘트하고 있잖아요. 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으로의 소스 코드 의존성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에서 메인으로의 소스 코드 의존성은 없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스프링이나 구글 주스 같은 게 의미를 갖는 이유예요.